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역의 이해 제2주차 1차 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 금융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환율이 무엇인지, 국제 통화, 외환이 어떻게 되는지, 국제 수지가 무엇인지 등의 어떻게 보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매크로한, 그렇지만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환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환율이 뭡니까? Foreign Exchange Rate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환율이란 일국의 통화와 타국의 통화와의 교환 비율이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통화에 대한 다른 나라 통화의 상대적인 가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달러에 대한 원화가 환율이 인상되었다. 이 뜻은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200원 하다가 1300원 되었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또 반대로 달러화에 대해서는 원화가 평가가 절하되었다는 뜻이 또 되겠죠. 환율의 종류에는 기준 환율, 크로스 환율, 제정 환율이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준 환율을 Basic Rate라는 것은 각국의 국제 통화로서 많이 사용되는 통화를 선택해서 산정되는 자국 통화와의 교환 비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를 1300원으로 한다는 거죠. 기준 환율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크로스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매매 기준율의 대상이 되는 통화와 제3국 통화 간의 환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는 130엔. 다음으로는 제정 환율이라고 있습니다. 제정 환율이라는 것은 매매 기준 환율과 크로스 환율로부터 간접적으로 산출되는 자국 통화와 제3국 통화 간의 환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300원이었고 1달러가 130엔이면 100엔은 1000원이 된다는 거죠. 환율의 제도는 크게 봐서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가 있습니다. 고정환율 제도를 하면은 영어로는 Fixed Exchange Rate System이 됩니다. 고정환율 제도란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정하여 이를 대외 거래에 적용하는 제도로서 한 나라의 국제 수지가 구조적 불균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환율을 변경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IMF 회원국 189개국 중에서 약 60%가 고정환율 제도를 아직도 채택하고 있고요. 특히 비유로존, 유로화를 쓰지 않는 EU의 국가들, 비유로존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 아직도 고정환율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정환율 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외국과 무역 거래 또는 자본 거래 시에 환 변동에 따른 위험, 즉 환위험이 없다는 것. 두 번째, 환위험이 없으므로 외국과의 거래가 촉진될 수 있다는 것. 단점도 있습니다. 국제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할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변동 환율 제도도 있습니다.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변동 환율 제도란 환율이 고정 환율 제도와는 달리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유로이 변동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변동환율 제도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국제 수지의 불균형이 자동적으로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는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환율 변동에 의한 환위험이 존재하므로 무역 거래 및 국제 간의 자본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려서 외환시장에서 투기를 야기시켜서 환율을 더 불안정하게 변동시킬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는 국내 통화량의 증가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하면 환율이 또 인상된다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환율 제도의 의의를 한번 볼까요? 고정환율 제도는 외환당국에 의해서 환율이 상당기간 고정되어 있어 대외 경제 활동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반면에 대부분의 불균형이 대내 부분으로 그대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율이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변화하지 않아서 오히려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죠. 변동환율 제도의 의의를 생각해 보면 환율이 대부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변동함으로써 대외 부분의 충격이 대내 부분에 미치는 교란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환율이 단기에 크게 변화할 경우 경제 활동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나라가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환율 결정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는 그러한 완전 자유 변동 환율 제도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환율 결정을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65페이지부터 한국의 환율 제도의 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45년에 고정 환율 제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달러를 10원으로 고정을 시켜서 1964년까지 이 제도를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그러다가 1962년부터 80년까지는 단일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해서 원화 가치를 달러화에 고정시켜서 사실상의 고정 환율 제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부터 90년까지 10년간은 한국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시중은행 환율을 고시해서 환율 조작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복수 통합 바스켓 제도를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90년부터 자율 변동 환율제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시장 평균 환율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시장 평균 환율 제도라고 하면은 전날 외국환 취급 은행들이 국내 환시장에서 거래한 원화와 달러와의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97년부터 현재까지는 환율 제한 폭을 폐지하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결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환율이란 일국 통화에 대한 외국 통화의 상대 가격이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이는 환율이 다른 재화와 용역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국가의 통화 간의 상대 가격, 즉 일종의 교환 가치로서의 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한 재화의 가격이 그 재화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환율 또한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환은 수요 곡선과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먼저 환율이 상승한다는 뜻은 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입이 감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외환의 수요량이 감소가 되고요. 환율이 인상됨에 따른 외국 상품의 수입 감소는 곧 외환의 수요 곡선을 우하향 쪽으로 밀고 가게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외환의 공급 곡선을 볼까요? 스펠링 틀렸네요. 공선이 아니라 공급 곡선이 되겠습니다. 외환의 공급 곡선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수출업체는 회피합니다. 달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이렇게 되면 외환의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이 인상됨에 따른 자국 상품의 수출 증가는 외환의 공급 곡선을 우상향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학 원론에서 많이 보는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가 될 텐데요. 첫 번째 이 그림은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수요 곡선을 보시면은 탄력적이 될수록 그래프가 눕게 되죠. 비탄력적이 될수록 그래프는 이 선은 위로 올라와서 일자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공급 곡선은 이 모습을 띠게 되는데 가격에 대비해서 공급이 탄력적이라면은 점점점 밑에 X축으로 눕게 되고 비탄력적이라면 Y축으로 가까이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환율도 하나의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시장이라 하면 역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수요 곡선과 경제학적인 그래프로 봤을 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환율로 봤을 땐 균형 환율이 되고 거래량으로 봤을 땐 균형 거래량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환율의 결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 재화와 같이 외환도 일종의 재화가 되고 환율은 일종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화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환율도 외환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며 어떤 외환의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는 환율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외환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자체 이동은 국민소득, 물가 수준, 이자율, 소비자 기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카셀이라는 사람은 환율은 양국 화폐의 구매력의 차이, 즉 절대적인 물가 수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서 양국의 물가 수준의 변화가 외환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환율이 변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PPP설, 구매력 평가설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입각해서 환율이 양국 화폐의 구매력의 차이로 일하는 거죠. 이런 구매력 평가설은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과 상대적 평가설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뜻은 일정 시점에서 한 나라 화폐의 구매력에 대한 다른 나라 화폐의 구매력, 즉 절대적인 물가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변동하여 환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머큐리 자동차가 3만 달러를 하고 그랜저가 3,600만 원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두 제품이 동질하고 각 동일 가격이라 한다면 이 동일 구매력 유지를 위해서는 환율이 1달러가 1,200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되고요. 참고로 우리가 PPP란 말을 국민소득을 비교할 때도 많이 쓰는데 1인당 국민소득을 PPP로 비교하면은 1위부터 66위까지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카타르가 PPP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도에 랭킹 1위로서 약 13만 불 정도 됩니다. 한국은 찾아보면 32등으로 1인당 PPP가 41,351불이고 불과 일본이 한국 바로 위에 31위로서 44,000불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일본의 GDP per person 1인당 GDP는 조금 더 차이 나지만 구매력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과 일본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 밑에 구매력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위가 스페인, 그 밑에 37위가 이태리 등등 해서 한국이 구매력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순위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일정 시점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양국 화폐의 구매력이 변화하였을 경우 새로운 균형 환율은 양국의 물가 수준의 상대적 변화에 의해서 비례하게 된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머큐리 자동차와 현대 그랜저가 1년 동안 가격이 각각 20% 5% 올랐습니다. 그랜저는 20% 올라서 4,320만원 하게 되었고
미국의 머큐리차는 5% 올라서 31,500불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균형 환율은 따져보면 1달러가 1,471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 4,420만 원을 31,500불로 나누면 1,371이 되죠. 구매력 평가설의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외환의 수요와 공급의 물가 수준만이 영향을 미쳐 환율이 변화한다고 설명하므로 물가 수준 위에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많은 요인이 있지만 특히 각국의 무역 정책인 관세 정책이나 비관세 장벽의 변화 및 자본 이동에 따른 외환 수급이 변화하는 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자동차 가격이 미국의 자동차 가격보다 훨씬 많이 상승하였다 할지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의 물가 상승의 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해버리면 환율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물가 수준의 변화에는 비교역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교역제가 뭡니까? 수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환율은 누차에 걸쳐 설명했듯이 외환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또한 외환이란 양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양국 통화가 교환되는 것은 서로 무역을 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역을 하지 않는 제화, 즉 비교역제도 각국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비교역제가 상대적 구매력 평가서를 설명하는 물가 수준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비교역제의 가격 변화는 외환의 수요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참고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수입 상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이 관세는 소위 말하는 표준 품목 코드, 관세상의 표준 품목 코드 HS 코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HS 코드에 의해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세는 돈으로서 어떤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피한 거라면은 돈이 아닌 비관세 장벽도 다양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에도 다양한 방법이, 수단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량 제한을 보겠습니다. 쿼타라고 하는데요. 수입 총량을 두어서 각 품목에 대한 총량을 지정해서 제한하게 되는데 국별로, 수입 대상국 국별로 총량을 할당하는 방법도 있고, 테립 쿼타라고 해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일정한 수입량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 분량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서는 보조금도 들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생산업체에게 주는 일반적인 특혜 처리 융자라든지 현금 보조라든지 세금 감면이 되는데요. 이제는 없어졌지만 정부가 조선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을 거예요. 현재는 WTO 체제 하에서 보조금은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계 관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Countervailing Duty라고 하는데요. 수출국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가격 정정에서 특혜를 누릴 경우 수입국 정부와 그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상계 관세가 됩니다. 이 역시 비관세 장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반덤핑 관세라는 것도 있죠. 덤핑 방지 목적으로 하는데요. 수입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혹은 생산 원가보다 혹은 내수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수입국 정부가 자국에서의 정상 가격과 덤핑 수출 가격의 차익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반덤핑 관세가 되겠습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영어로 세이프가드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서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세이프가드죠. 특정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2002년도에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취했던 미국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같은 것도 있었죠. 또 수입 절차상의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통관 절차를 외국 기업에 대해서 복잡하게 한다든가, 외환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든가, 수입 허가를 잘 안 내줬다든가, 이런 것도 다 비관세 장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서는 현지화 비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로컬 컨텐트 규정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지 생산 시에 자국산 부품 또는 원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설립된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자국산 부품을 금액 기준으로 75%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수입차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BT, 기술 장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TBT를 하면 Technical Barrier for Trade라고 하는데요. 이 TBT라는 것은 기술 표준을 엄격하게 둔다든가 안전 규정, 친환경적인 규제, 인권, 보건 등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두어서 상대 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시키는 이런 방법도 다 비관세 장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금융 환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통화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국제통화란 뜻은 영어로는 International Currency라고 부릅니다. 국제통화를 우리가 또 기축통화라고 그러죠. 기축통화 많이 들어봤습니까? 기축통화라 하면은 무역과 투자 등의 국제 거래에 이용되는 화폐입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유동성의 준비로서 사용되는 화폐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유동성의 준비라 말이 이해가 됩니까? 유동성, 언제든지 돈을 지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즉 기축통화라면은 국제 간의 상품, 서비스 및 자본 이동에 따르는 대차 관계를 결제하기 위한 자본수단으로서 범세계적으로 자유롭게 통용되고 있는 통화를 말합니다. 아래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기축통화에 대한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도 볼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의 통화발행국이 경제적으로 큰 규모를 가져야 하고, 둘째는 당의 통화의 운용, 기타 통화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자유롭게 발달한 금융시장이 존재해야 하고, 세 번째는 당의 통화의 가치에 대해서 국제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국제통화제도는 역사적으로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와 선진국, 후진국 간의 이해상충, 그리고 각국의 경제력이나 정치 영향력의 성수에 따라서 그 목적이나 기능을 달리하면서 변천되어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근본위 제도, 그 변천 과정 속에서 근본위 제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근본위 제도는 1821년부터 1931년까지 존재해 왔는데요. 순수한 고정환율 제도로서의 근본위 제도 하에서 무역 결제 수단이 금이었고, 골드요. 각국의 금 보유량은 곧 그 나라의 부의 척도로 인정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각국의 통화량은 금 보유량에 따라서 발행하였고, 일국의 금 보유량은 그 나라 통화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각국은 자국 통화량의 일정 비율 이상의 금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함으로써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근본위 제도 하에서 국제 수지의 불균형은 자동 조절되므로 통화를 평가절하하거나 평가절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위 제도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제통화제도로서 역할을 담당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근본위 제도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금이 순유출됐다는 것은 곧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고 통화량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통화량이 감소된다는 것을 경제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통화량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 곧 물가 수준이 하락하게 됩니다.
물가가 하락되면 수출이 증가되고 수입은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또 통화량이 감소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외국에서 자본이 유입됩니다. 이자율이 싸니까 한국에다 저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서 국제 수지는 적자가 자동적으로 개선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본 사진은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면서 돈 가치가 얼마나 없어졌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아이들이 돈다발을 가지고 블록 쌓기 등의 장난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재밌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형은 술을 좋아해서 맥주를 좋아해서 매일 맥주를 마시고 병을 집에서 쌓아두고 동생은 열심히 저축을 했는데 급격히 인플레가 이루어지면서 돈은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되고 형은 마시다 난 빈병이 맥주병이 돈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본위 제도에 이어서 1946년부터 71년까지 브레튼 우즈 체제가 나타나는데요. 브레튼 우즈 체제가 나타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과 이어서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근본위 제도가 붕괴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 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국제 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안정적인 국제 통화 제도 구축이 필요한다고 인식되어서 1944년 미국의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고정환율 제도가 채택되고 이 고정환율 제도를 감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설립되게 됩니다. 참고로 브레튼 우즈는 미국의 동부 끝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다시피 보스턴에서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 오타와, 캐나다 오타와 오히려 접근하고 있는 미국 동부 끝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운영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순금 1온스당 미화 35달러로 금과 달러 가치가 연계되고 각국이 원하면 미국은 언제든지 달러와 금의 교환에 응하며 달러에 대한 타국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로 변동폭을 고정시켜 국제수지에 구조적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IMF와 협의하여 평가를 절상돈절한다는 거죠.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고정환율 제도는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을 배경으로 해서 성립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이므로 미국의 국제수지가 구조적인 불균형 상태여도 달러의 가치가 조정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 경제력의 접치적인 세태로 인해 달러와 금의 태환성 유지가 어렵게 되고 고정환율 제도의 본래 기능이 저하되면서 1971년도 8월에 당시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 정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언이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1971년 12월에 스미소니안 협정이 체결됩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당시 10개국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면서 이 스미소니안 협정이 체결됐는데요. 여기 협정에 의해서 새로운 고정환율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의 절대적 우위 확보의 어려움과 달러에 대한 각국의 신임도가 저하되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때 일본의 엔이 달러당 308엔으로 평가 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에 대한 각국의 신임도는 회복되지 않고 국제통화체제는 동요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정환율 제도의 전제 조건인 미국 경제의 절대적 우위가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고정환율 제를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래서 73년 2월에 브레튼 우즈 체제는 붕괴되게 된 것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 이어서 킹스턴 체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 주요국은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게 됩니다. 특히 1976년 자메이카에 있는 킹스톤에서 변동 환율 제도를 세계적으로 인정하게 되어서 이후 현재까지 국제통화제도를 킹스톤 체제에서의 변동 환율 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킹스톤 체제의 주요 내용 중에서 환율과 관계되는 부분은 첫째, IMF 가맹국들은 각자의 경제 여건에 맞는 환율 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둘째, IMF의 각종 가치 기준의 설정에 금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금의 기능을 SDR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 통화가 대신하도록 하게 됩니다. SDR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변동 환율 제도는 환율이 순수하게 외환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완전히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므로 이를 관리 변동 환율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이라는 거죠. SDR, Special Drawing Right라고 하는데요. 일명 IMF 특별 인출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SDR은 가상의 국제 준비 통화입니다. IMF 가맹국은 금이나 달러로 환산해서 일정액의 SDR을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수지 악화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 SDR을 배분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SDR의 가치는 IMF 중에서 특히 5개국, 미국, 영국, EU, 일본, 중국 통화를 가중평균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대충 1 SDR이 한 2.5달러 정도 될 거로 추측됩니다. 다음으로 외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외환이란 국가 간의 채권, 채무를 위한 결제의 수단이 되는데요. 국가 간의 거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으로 외국환 또는 외환이라고 부르게 되죠. 외환의 필요성이 뭘까요? 왜 외환을 필요할까요? 재화 용역은 국제적이지만 통화는 국가마다 다른 형태로 통용되기 때문에 용도에 따른 적합한 형태의 통화로 교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외환시장, Foreign Exchange Market은 뭐가 될까요? 다수의 외환 수요자와 공급자들 사이에서 이종 통화 간의 매매 거래를 매개시켜주는 곳이 바로 외환시장이 되겠죠. 외환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외국한 은행, 딜러라고 하는 은행도 있고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업자나 해운업자, 관광객, 투자자 등이 될 것이고 또 딜러와 고객 사이에서 환중개를 해주는 브로커도 있고 또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통화 당국도 있습니다. 외환시장은 특정 장소의 구체적인 시장도 있고 통신 매체를 통한 공간적인 거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 간 외환 거래는 외국한 은행의 딜러들이 직접 거래하는 장외 직접 거래시장과 외국한 중개회사를 통한 장내 거래소 시장도 있습니다. 중개회사를 통한 장내 거래소 시장은 대부분인 외국한 은행이 참가하며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반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외 시장은 딜러들이 주로 전화나 로이터 단말기의 딜링 머신을 통해서 사거나 팔려고 하는 외국 돈의 가격을 제시하여 제시 가격이 서로 일치하는 상대와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환율은 시시각각 변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환시장은 현물한 시장과 선물한 시장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현물한 시장, Spot Exchange Market은 외환 매매의 계약과 동시에 외환의 결제 및 인수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에 반해서 선물한 시장, Forward Exchange Market은 현재의 선물 환율로 외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업일 후의 특정한 만기일에 외환의 결제 및 인수 인도가 행해지는 시장입니다. 선물한 거래는 만기일 이전에 청산이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현물한 거래는
현물 환율로서 외환의 적극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했는데요. 적극적인 매매란 대금 지급과 동시에 외환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최대 은행의 2영업일 이내입니다. 선물한 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 시점, 만기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만기일에 사전에 정한 환율과 금액으로 외환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환거래 계약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중간에 환율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만기일의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물환 시장은 통화선물거래소라고 하는 조직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거래량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상호 합의에 의해서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한 거래는 불확실한 미래의 환율을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환율, 즉 선물 환율로 고정시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위험 분산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물로 거래는 만기 이전에 청산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외환 선물 거래가 되겠습니다. 통화 환 선물 거래소에 상장된 통화에 한하여 외환 선물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일정한 통화량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만기일 이전에 반대 매매를 통하여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선물한 거래에 비해서 해칭의 측면에서는 위험 분산이라는 뜻이죠. 해칭이 위험 회피 측면에서는 더 우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환 옵션 거래가 되겠습니다. 외환 옵션 거래는 일정한 옵션 프리미엄을 대가로 계약 시에 약정한 실행 환율로 외환을 일정한 기간 내에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권리, 즉 옵션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옵션에는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는데요. 콜 옵션이라 하면 약정한 실행 환율로 외환 매입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가 되고 풋 옵션이란 외환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콜 옵션, 풋 옵션. 다음은 외환 스왑 거래가 있습니다. 외환 스왑 거래는 일정 외환을 현물환 시장에서 매입하는 동시에 선물환 시장에서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수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라고 하는데요. 국제수지란 한 국가 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보통 1년을 잡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시킨 모든 경제적 거래의 대차관계를 화폐로 집계한 것입니다. 국제수지는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또한 환율의 안정이나 그 나라의 경제 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게도 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상이전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은 거래의 대차관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로부터 번영한 송금이나 정부 간의 무상 원조는 경상이전수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수지, Balance of Capital, 자본수지는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본거래의 대차관계를 표시한 겁니다. 자본수지에는 투자수지와 기타 자본수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투자수지라 함은 직접 투자, 정권 투자 및 기타 투자를 포함합니다. 직접 투자라 함은 일국의 거주자인 직접 투자자가 타국에서 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제조기업들이 해외에 엄청나게 많이 진출했죠.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그때 현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돈을 들고 나가면은 그게 바로 직접 투자가 됩니다. 정권 투자도 있죠. 일국의 거주자가 타국의 기업에 대한 경영권보다는 투자 자본의 가치 증가 또는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행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투자 수지 외에 기타 자본 수지도 자본 수지에 들어가는데요. 기타 자본 수지라 함은
타국의 대학에 정의하는 자금, 해외 이주비 지급과 같은 자본 이전 거래, 그리고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기타 자산의 매매가 이에 해당됩니다. 오차 및 누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오차 및 누락이라는 것은 실제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합계와 중앙은행의 준비자산 증감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에 국제수지표에 오차 및 누락이라는 항목을 두어서 이러한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상의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수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에는 준비자산 증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직접 개선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간접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외자산의 증감을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계와 통계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및 누락을 합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국제수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수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표인데요. 국민경제의 모든 대외 거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각국은 국제수지표를 통해서 자국의 국제수지 상황을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가 있었고요. 자본수지에는 투자수지와 기타 자본수지가 있었습니다. 상품수지에 해당되는 것은 역시 수출과 수입이 되겠죠. 수출이 많으면 상품수지가 흑자가 되고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상품수지는 적자가 되게 됩니다. 서비스수지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수지에는 금융 및 임금과 투자소득, 경상이전 수지에는 경상이전 수익과 경상이전 지급, 투자 수지에는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 기타 투자, 기타 자본 수지에는 자본 이전과 특허권 등 기타 자산이 포함됩니다. 국제수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뭘까요?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모든 대외 거래는 많은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긴 합니다. 국제수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큰 요인이 하나가 물가가 되겠습니다. 무역 당사국 사이의 재화와 용료의 거래는 상대 가격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각국의 국내 가격의 변화 또는 환율의 변동은 상대 가격을 변화시키고 상대 가격의 변화는 또한 양국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소득이 있겠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하고 수입이 증가하면 국제수지는 또 악화가 되게 되죠. 모든 국가들은 경제에서 최우선 정책으로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균등한 소득 분배, 국제 수지의 균형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국제 수지가 흑자가 꼭 다 좋으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된다는 경우 국내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도 있고 또한 무역 상대 국가의 무역 마찰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국제 수지가 적자라면 국민 소득이 감소가 되고 실업이 증대되고 외채 증대로 인한 원금, 이자 상환 증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제 2주차 1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